두 번째로 보면 거대 생명체 고질라의 기원 2 기토라 고분. 근데 기토라 고분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점점 재밌어지는 거예요. 이제 기토라 고분이 있어요. 예, 고분 벽화. 기토라 고분 얘기하기 전에 네. 먼저 왜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냐. 그럼 네. 아까 이제 우리들이 맨 처음에 좀 얘기했죠. 네. 콩 스컬 아일랜드를 보셨죠? 봤죠. 네. 보셨죠? 네. 맨 마지막 장면에 아니 콩이 막 나와서 뭐 어떻게 하고 이제 인간들과 생명들을 네네. 지켜줘요. 거기 네, 되게 네, 네. 되게 이렇게 착해. 영웅적인 존재. 그러니까 생명체들의 왕이야. 괴롭히면 다 이렇게 막 때려잡고 막 이렇게 되는데 마지막 장면에는 이렇게 정부에서 실제 이걸 네. 연구하고 있는 집단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음. 이 집단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그 인류의 각 초고대 문명 사람들이 동굴 속에 그림을 그렸는데 거기에 그린 그림들을 보면 콩 같은 애들도 나오고 뭐 기토라 같은 머리셋 용 비슷한 것도 나오고 고질라도 나오고. 네. 벽화를 그렸다. 중요한 건 벽화를 그렸는데 저는 그걸 보자마자 고구려 벽화인데 맞아.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아요. 맞아, 왜냐하면 맞아. 색채나 이렇게 한 게 맞아요. 아니 이제 동서양에 이제 동굴 속에 벽화를 그린 그림들이 많이 있긴 있어요. 네. 그런데 서양 쪽은 주로 이렇게 소가 달린다든지 뭐 뿔이 달린 소, 뭐 맹수들이 있기도 해요. 근데 신적인 존재를 그린 그림은 동양이 진짜 많잖아요. 저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네. 12궁도. 아. 그러니까 서양은 네. 12궁도에 이제 짐승을 많이 그린 네. 걸로 얘기를 하고 동양은 이제 사신의 형태를 많이 그린 걸로. 이따 한번 얘기를 뭐 할 수 있는 기회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쿠키 영상이 그래서 중요한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섬은 시작일 뿐이에요. 훨씬 더 많죠. 지구는 우리가 아닌 그들 것이죠. 언젠가는 뺏어갈 거예요. 콩이 유일한 왕은 아니죠. 라고 하면서 원래 지구의 주인, 원래 지구 자체에 있는 존재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이게 이제 몬스터버스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배경을 깔아놓은 거죠. 네. 그런 게 있었네 참. 네. 그래서 이제 2019년에 나온 거에는 이 세계관이 나와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 17마리가 이렇게 지금 묻혀져 있는 걸로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연결하는 거죠. 17수라는 것도 나중에 또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배경들의 네. 일본 신화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고분벽화로 이제 가버려요. 맞아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일본에는 원래는 고분벽화라는 게 발견돼 안 됐었어요. 고분벽화라는 게 이제 중국에 좀 있고 네.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 이게 고구려의 고분벽화가 가장 어떻게 보면 네. 이제 가장 잘 보여주고 가장 정교하고 거기에 또 위에 천문도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가장 우수하고 가장 발달한 그 네.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나라다. 그 원뿌리 민족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게 천문에 대한 거거든요. 그리고 천문을 둘러싸고 천문도가 이제 황도대와 이렇게 네. 여러 가지 그 적도대와 이렇게 다 보여주고 북극성을 중심으로 하는 그 북두칠성 별자리 28수 이런 게 다 네. 나타나고 네. 그리고 거대하게 이제 천지의 이제 사방과 네. 네 개의 방위와 네. 네 개의 시간을 주재한다고 하는 이 사신도의 이제 그림이 그려지고 네. 신비한 그림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동물들로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신령한 존재로서의 이 신수들 네.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 네 마리의 신수 말고도 이제 다른 또 짐승들도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일본에서 발견이 안 됐었어요. 그래갖고 일본은 없나 보다. 이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이 기토라 고분이 나라 지역에서 나라현에서 발견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또 이제 다카마츠 고분이라는 게 네. 또 발견되고 하면서 이게 순서가 어떻게 더 앞인 거는 네. 모르겠지만 거의 이제 비슷하게 발견돼요. 원래 있다는 건 알았었어요. 근데 본격 발굴은 잘 안 했었었죠. 그래가지고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렇게 된 거야. 우리도 있네. 그리고 특히 가장 일본에서 충격받은 게 네. 천문도가 발견됐다는. 이게 이제 굉장히 왜냐하면 천문에 관한 거는 고급 지식이거든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였기 때문에. 근데 그 천문도가 고구려 네. 평양에서 그린 거다. 네. 예. 북이 이제 38도 이상. 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어떡해. 처음에는 우리나라 거 고구려라고 안 하려고 아이고. 뭐 중국에서 이렇게 네. 온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도 막 했는데 그게 그것도 다 아니에요? 고구려 걸로 거반 지금은 다 이제 평정이 됐어요. 진짜 불쌍하다. 불쌍한 게 아니죠. 그 고구려 사람들이 건너가서 그러니까. 고구려의 이 황문씨라고 부르나요? 그 네.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그때 뭐 항해술이든 뭐든 지금 건축술이든 제대로 된 게 없었거든. 예술 문화도 그렇고. 근데 네. 많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수많은 뛰어난 인재들이 건너가요. 네. 그 중에 고구려에는 이제 건축과 네. 예술과 그런 거에 아주 뛰어났던 그러니까 뭐 누구는 이렇게 표현해 그 역사 스페셜에서는 이렇게 네. 표현해요. 그때 일본 입장에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들이 건너온 거다. 어. 다수가.
그래갖고 어마어마한 천재들이 건너온 걸로 일본이 입장에서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림만 잘 그린 게 아니고 네. 건축까지 뛰어났던 거예요. 막 뭘 만들고 막 이런 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문화들을. 저는 이제 네. 그런 생각도 드는 게 네. 우리 그 천상연차 분야지도 조선시대 네,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조선 태조가 명을 내려서 그리죠. 만들게 되는데 그때 그걸 만드는 게 고구려의 천문도가 이제 대동강에 빠져가 전란에 그쵸. 빠져서 그거를 이제 탁번한 걸 어떤 한 노인이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만들었다는데 네. 그게 율차가 이제 밖에 있으니까 네. 시대도 변하고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 위치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네. 그 안에 자미원 쪽인가 이 가운데 쪽을 조선시대 사람들이 다시 관찰하고 옛날에 그 고구려 시대 건 밖에다가 그냥 그랬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하고 고구려 시대 같이 이제 담겨 있는 게 천상연차 분야지도인데 이 기토라나 다카마스 쪽에서 나온 거는 네. 완전 이제 다 만약에 그게 고구려? 그거 똑같다면은 맞다면? 원래 고구려의 그 오. 천문도의 그 형태라는 거죠. 그 탁본에 가져왔던 그럼 그럴 굉장히 수 귀중한 있다는 자료가 거지. 되는 거지.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죠. 신기하다. 근데 그것도 굉장히 그거 얘기하는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네. 이 나라 지역은 네. 일본의 이제 아스카 문화의 이제 중심지예요. 음. 그러니까 아스카 문화는 원래 일본인 사람들한테 이제 마음의 고향이라고 할 정도로 그 일본의 어떻게 보면 뿌리적인 그런 의미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근데 아스카라는 표현이 네. 그 이게 이제 무슨 원래 말이지? 한자로 뭐냐면 비조예요. 비조. 비조. 근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비조가 나는 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새가 날아온 거지. 음. 근데 이거는 비조 자체가 원래는 그 뒤에 이제 비조 문화 시대가 지난 다음에 백봉 문화 시대라고 불러요. 이게 그럼 흰 봉황이에요?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종도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조가 비봉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봉황 문화가 이 한반도에서 건너간 거를 이게 날아왔다. 가려놓은 거예요. 숨겨놓은 거다. 그래서 새로 이렇게 가려놓은 거다. 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게 봉황 문화는 거는 황제 문화이기도 하면서 네. 이게 어떤 가장 중요한 문화잖아요. 그리고 네. 음향 문화의 모든 걸 다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 거죠. 음. 천자 문화에 대한 거이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한반도에서 건너왔다는 걸 가려놓으려고 숨기고 싶은 거지. 이제. 그래서 비조라고 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일본의 신사 앞에 세우는 게 도리를 세우잖아요. 우리가 소떼. 네네네네. 소떼로 이제 도리가 세조자에 속었자니까 그러니까 이제 새가 머무는 집 뭐 그런 거에서도 그런 봉황 문화가 들어가고 또 뭐 일본에 대표하는 게 우리의 원래 그 문양이라고 하는 삼조고인데 사실 일본에 그게 남아 있거든요. 그 모든 전통이 다 일본에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신무왕을 인도했던 것도 이제 그 삼조고였고 네. 일본 축구협회 상징이기도 네, 하고.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던 거거든. 다 까먹고. 그러면서 일본이 더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가 원조인데 우리가 네. 전해줬는데 우리가는 다 잃어버렸고 지금. 아니, 어쩜 싹 이렇게 다. 싹 다 하나도 안 남아 있어요? 그건 유교 나는- 문화가 네. 유교 문화가 다 말살시킨 전 거죠. 아직도 이렇게 거기에다가- 발굴될 뭔가가 남아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거기에다가 일본이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 왜곡을 하면서 그렇죠. 이제 사실은 다 그냥 갈아엎어 버린 거고 이게 이제 실제 이제 백제가 네. 멸망하면서 네.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이 이제 백제 세력이 이제 주도하는 시기로 접어들면서 네. 그 야마토 정권이 그러니까 아스카 시대를 이렇게 끝내고 일본이란 국호를 이제 세워요. 그러면서 새로운 나라로 출발하면서 이게 왜곡이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제대로 시작되는 측면이 있고 그러면서 이런 명칭도 다 바꿔버리고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스카에 그 꼽혀 있는 이런 문화 중에 이런 기토라가 나왔다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그렇다면 기토라가 고질라와 어떤 관계가 있냐? 기토라라는 말에 이제 유래돼서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네. 원래 한자는 북포라고 부르죠. 북포. 북포. 북포는 북쪽 나루. 그러니까 포구, 북쪽 포구 이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북쪽에 있는 어떤 항구 이런 뜻이기도 하고 북쪽에 있는 물 이런 뜻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실제 이거는 이 북쪽 포구는 한반도 한반도를 쪽이네. 오고 가기 위한 곳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요. 네. 이게 이제 해로 무역을 할 수 있는 그 한반도가 이제 빈번하게 오고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한데 네. 실제 이게 북쪽의 물 이런 뜻으로 해서 이제 북방 현무를 또 떠올리게 또 되고요. 이게 이제 KBS 월요 다큐멘터리 기토라 고분의 비밀이라는 조금 오래된 다큐에 보면 네. 뭐라고 나오냐면 네. 이게 이제 1500년대쯤에도 이 네. 무덤이 있다는 건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동물들이 그 뭐 네. 물건이 있나 이렇게 뭐 파먹으려고 이렇게 구멍이 뚫려서 사람들이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네. 이게 무덤이고 하니까 쉽게 못 건드리는 거지. 뭐 벌 받을까봐. 이렇게 불빛을 비춰 보니까 그 안에 위쪽에 카메와 토라의 그림이 있었다. 이제 카메는 거북이, 토라는 호랑이였다. 그러니까 카메하면 벌써 거북이니까 현무, 토라하면 호랑이니까 이거는 백호. 이런 그림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카메와 토라를 합쳐서 기토라라고 불렀다는 증언이 있어요. 이 다큐에 나와요. 네.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설이 있겠지만 저는 네. 이 학설이 제일 그래도 그럴듯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그래서 한마디로 기토라라는 지명 자체가 사신도 그림을 보고 나온 거예요. 기토라는 벌써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기토라는 영화에 보면 네. 일본을 수호하는 수호신이다. 오. 수호 신수다. 이렇게 많이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일본을 수호하는 수호 신수가 여러 개 있는데 기토라가 그 중에 대표다. 이렇게 나와요. 실제 일본의 신화에 보면 기토라를 그렇게 얘기하는 또 신화도 있대요. 이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막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토라를 뭐 그냥 이게 단순히 네. 영화사에서 만든 게 아니라고. 네. 이런 전설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 고질라 그 총공격인가 그 영화에도 네. 기토라가 일본을 수호하는 신화 속 존재로 또 나와요. 거기도. 헷갈리네. 그러니까 여러 개가 이제 반대로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이제 그 의미 있다고 보는 것만 보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신이 그려져 있는 벽화가 이 다카마스 고분에도 있거든요. 거기서 네. 이제 형제 고분으로 조금 떨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네. 근데 종두사님께서도 이제 가야 한콜에서 이제 이 둘의 이제 그걸 보고 너무너무 잘 해놓은 걸 보고 야, 이렇게 문화를 이렇게 나온 걸 가지고 이렇게 박물관도 이렇게 잘 해놓고 한 게 참 대단하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는 네. 사면의 벽에 이제 청룡백호 주작 현무가 있고 네. 중앙에는 28수와 이제 천문도가 이렇게 있고 네. 북극성이 있고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게 북위 38 이상 39도 그래서 이제 고구려 평양 쪽에 해당되는 네. 지역에 이렇게 된다. 그 이상으로도 이렇게 이제 측정도 되고 막 그래요. 자, 이제 이걸만 봐도 기토라의 맞수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고질라 네.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킹 기토라. 이게 사신도에 왔고 그게 또 상징하는 게 북포와 연결된 북쪽 포구랑 연결된 현무.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게 이제 많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되게 재밌는 거는 네. 일본 문화의 거반 뿌리를 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했지만 네. 실제로는 일본의 왕가의 이제 본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가야인데 김수로 왕과 허왕우의 12명의 이제 아들 딸들 중에 네. 7명의 왕자가 건너가서 그 니니기에 해당되는 어떤 신화를 만들게 되고 7 왕국을 만들게 되고 네. 그리고 또 둘째 딸인 묘견 공주가 건너가서 이 묘견 공주가 건너가서 세워진 신사가 이제 묘견 신사라고 불러요. 일본에서 하치만 신사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신사죠. 하치만은 8수이면서 묘견은 1수를 보여주거든요. 북극성을 이제 보여줘요. 북극성 상징을 보여주는데 네. 굉장히 재밌는 건 또 여기서 제가 어제 또 찾아보면 생각해 본 건데 네. 야, 이것도 묘하다. 이것도 새로운 네. 또 사실인데 네. 묘견이 종조사님께서는 가야 한콜에서 네. 묘하게 견 본다. 그렇게 볼 수 있으면서 묘현으로 또 볼 수 있잖아요. 드러날 현으로도 또 한자를 쓰니까 네. 묘하게 우주 진리의 핵심이 드러나 있는 거다. 근데 거기에 묘견 신사에 보면 그 뒤에 있는 말사까지 포함해서 보면 북극성 텔신이 나오고 칠성 문화에 대한 게 이제 다 나오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허왕우가 어디 출신이죠? 엄마가 묘견 공주의 엄마인 허왕우가 인도에서 왔잖아요. 인도에 이제 아유타국 출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굉장히 재밌는 거는 인도에서 북극성을 상징하는 해당되는 그 신이 있어요. 뭔데요? 묘견 보살이래. 그래요? 되게 신기해 이게. 그러니까 인도에서 북극성을 상징하는 신을 묘견 보살로 불러요. 뭐 기사에도 있어요. 그건 실제 있는 거예요. 근데 한자가 똑같아. 묘견이에요. 우와. 근데 그 딸이 묘견이야. 또 허왕우가 인도에서 왔잖아. 이게 만약 이걸 해석을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인도에서 모시는 북극성 문화가 허왕우를 통해서 자기 딸에게 이름이 정해져서 그게 텔시 문화로 일본에게 전해진 거야. 이게. 그렇네. 제가 어제 찾은 거예요. 이거 진짜 희한하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인도와 관련해서 이런 비밀이 있다니. 그리고 인도에 이제 앞으로 이제 네. 환단고기 문화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게 되잖아요. 이것도 이제 의미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인도를에서 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도 막 들어요. 우와. 네. 이게 희한하더라고 이게. 일본 문화의 정수가 이 칠성 문화이면서 북극성 문화이면서 삼시 문화거든 실제. 팔수와 삼시는 38목으로 해서 하나의 이제 덩어리로 치잖아요, 그죠? 이게 결국 삼신 상제님을 모시는 문화인데 그런 문화이면서 북극성을 네. 중심으로 칠성이 이게 돌아가는 네. 어떤 별자리이면서
이면서 천문과 지리와 인사에 관한 모든 걸 다 보여주는 우주관의 핵심인데 그게 기토라 고분에서 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기하다. 그러면서 묘견공주가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가야의 핵심적인 소도 문화가 구지봉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네. 김해 지역에 있는 구지봉. 네. 이 구지봉에서 9수를 뜻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거북이 모양의 형상의 봉우리에서 삼신상제님께 천재를 올렸다. 근데 이 문화의 뿌리는 흉노 제천 문화에서 왔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묘견공주가 일본으로 건너가는 신화에 거북이를 타고 간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거북이 기가 막히다. 이 거북이가 실제 일본 신사 문화의 절반 이상이면서 뿌리를 차지하고 있는 하치만 신사에는 항상 거북 신사가 있다. 같이. 네. 다 거북 신사가 있다. 거북 신사가 있고 그런데 그런 하치만 신사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묘견 신사인데 그 묘견 신사를 세운 묘견 공주가 거북이를 타고 갔다. 이게 다 현무 문화거든요. 현무. 그러면서 그 묘견 신사를 기리는 일본의 하치만 그런 묘견 축제, 그 축제를 하게 되는데 그 축제가 거북이를 이렇게 들고 뛰거든요, 사람들이. 그 현무거든요, 현무. 그래서 종두사님께서는 바로 이것이 북방 일수인 북극성을 주재하는 천상의 가장 높은 존재이신 태을천 상원군님, 이 다른 이름으로 태일신을 모시는 축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 태일 축제를 태일 맞절이라고 이제 부르는 맞절이 축제고, 그렇죠. 원래 맞절이가 축제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이게 결국은 묘견 공주가 보여준 것은 태울주를 보여준 거다. 그리고 그 태울주 문화가 일본의 핵심이 전해져 있다는 거다. 근데 기토라 고분이 그걸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거북이가 이제 신화 속에 거북이가 많이 등장하잖아요. 이제 그 거북이가 그 천문에서는 은하수를 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주 자체를 뜻하기도 하고, 왜냐면 이제 그 옛날에 그 신화 속에 보면은 그 여화가 우주가 이렇게 기울었을 때 그 거북이 다리를 잘라가지고 내 기둥을 바쳤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거북이 등껍질을 우주 자체로 보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거북이가 이제 칠성과 이제 북극성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거기 타고서 이제 올라가는 이제 그런 형상으로서 은하수를 이제 상징한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오더라고요. 거북이를 현무로 본다면 북방 일수의 생명수, 그 생명수를 받아내는 태울주 주문하고 연결이 된다면 그 신화도 다 연결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그 본향으로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참 놀라운 얘기들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신도 문화를 좀 더 살펴보면 사신도를 단순히 이제 괴물로 아는 어떤 무슨 옛날에 뭐 사람들이 상상으로 그려진 괴물인가 보다. 평창 올림픽에도 보면은 그런 형태의 이제 그림을 들고 나오니까 뭐 상상 속의 동물 이런 식으로 막 소개를 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다라고 그래서 삼신문화는 우주의 시공간을 오방으로 본다. 여기서 신교의 우주관 음양오행 문화가 나왔다. 목화토금수 오행은 단순한 자연의 기본 요소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삼신의 우주 성령을 이야기한다. 삼신이 동서남북 중앙 오방으로 작용하는 다섯 성령, 대자연의 다섯 성령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태자를 붙인다. 태수, 태화, 태목, 태금, 태토.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는 자연신을 동방의 청룡, 서방의 백호, 남방의 주작, 북방의 현무.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이상한 괴물 같은 걸 그려놨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데 그게 자연신이다. 서양의 기독교 유일신관이 들어와서 사신도를 이상하게 알고 있다. 우주의 동서남북, 추나추동, 우주 순환이법, 시공간의 천지 기운을 다스리는 신인데 그 자연신을 무시하고 모욕을 주고 모독을 한다. 괴수라고 지금은. 여기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현대인들이 이상한 괴물 같은 걸 그려놨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데 그게 자연신이면서 사실은 굉장히 깊고 깊은 수준 높은 신인 거죠. 자연신인 거죠. 근데 이제 여기 태자까지 붙였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천지 동서남북과 네 개의 시간을 주재하는 신으로 그리고 중앙에 또 이제 사실은 뭐 도깨비로도 그리죠. 그 사신들보다도 더 수준 높은 궁극의 자연신을 이제 도깨비로도 또 얘기를 하죠. 고무로도 나오던데. 고무로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 환단고기에서 다른 기록은 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환단고기에서만 황웅이라고 황웅 여신이 나오는데 그거는 조금 고마신 우리가 말하는 이제 웅녀죠. 웅녀 여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웅족의 어떤 그런 건데
사신도라고 하는 거는 네. 기본적으로 28수를 하늘 천문도에 있는 이렇게 가운데 네. 있는 아까 얘기했던 묘견에 네. 그 속하는 네. 가운데 북극성. 북극성이 있는 거죠. 테일에 네. 북극성이 있고 북극성이 있는 곳이 이제 자미궁이라고 그러고 자미원이 그걸 싸고 있는 형태인데 그 가운데죠. 그리고 자미원의 도는 그 형태의 외곽에 북두칠성과 삼태성이 존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바깥으로 해가지고 있는 게 네. 28수 28개 이제 태양이 돌아가면서 이제 머물 숙소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제 달이 돌아가면서 이제 머무는 숙소가 28수에 해당이 되고 태양이 돌아가면서 이제 머무는 네. 숙소가 우리가 말하면 12궁도가 네. 되는데 네. 서양에서는 태양을 더 중시를 한 거고 이게 동양에서는 달을 더 중시를 해서 이제 그걸 사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동양에서는 28수를 각각 사방으로 나눠서 7수씩 나눠서 4, 7, 28 네. 7수씩 나눠서 이거를 그쵸. 동물의 형상에 비유를 해요. 그래서 이제 춘분 때 춘분 때. 동쪽에서 보이는 그 별이 뭐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이 동방 칠수 청룡이 보이고 네. 그리고 이제 북방 그 칠수는 네. 그 여름에 보이고 그리고 서방 칠수는 가을에 남방 칠수는 이제 그 겨울에 보이게 되는 그 별들을 말하는데 그 형태를 이제 사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건 단순한 어떤 비유가 아니라 기운을 주재하는 실제 이제, 신이 있다. 그런 신이 이제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네.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그럼 가운데는 네. 뭐냐 황웅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아까 도깨비라고 말씀있지만은 동물로서의 어떤 신수로서의 그거는 잊혀졌거든요. 네. 근데 그 신수로서 잊혀진 것이 사실은 이미 우리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거를 어떻게요? 북구성을 무슨 자리라고 그래 서양에서 북두칠성 큰 곰자리.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가죠. 작은 곰자리 큰 곰자리. 아. 예, 우리는 항상 거기를 곰자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물론 그게 이제 그리스 로마에서 나왔다고 하지만은 네네네. 그게 그렇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어떤 신화를 공유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네. 아 그 자리를 곰자리로 황자리로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예,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네. 지금 황룡이라고 황룡. 네. 저는 이게 의문을 가졌던 게 뭐냐면은 용이 청룡도 용이고 황룡도 용인데 왜 두 번 용이 들어가냐. 저는 그 생각만 했었거든요. 천자의 상징을 황룡을 하잖아요. 네. 회남자라는 책이 처음 그게 나오더라고. 회남자는 중국 사람이 쓴 거고 그 황룡을 중심에 놓은 건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황룡이 아니라 그러면 주작이라 이제 삼조고에 네. 봉황을 가운데 놓으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의 그 한족들이 자기 어떤 그런 중심이라는 그런 걸 내세우기 위해서 가운데다 황룡을 집어넣은 게 아니냐. 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황웅이 네. 가장 최고의 그 북극성을 상징하는 이제 그 자미원의 네. 그 천자의 상징이고 그 밑으로 이제 실제 역사에서는 네네. 황웅이 사라지고 이제 그 네. 용으로 바뀌기 때문에 네. 천자 상징이 바뀌었지만은 황룡과 봉황이 이제 둘이 있고 그 밑으로 이제 사신이 보좌하는 형태로 돼 있고 그리고 다시 사신을 보좌하는 게 네. 우리가 말하는 12지지 12지지가 다시 이제 보좌를 하는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신수라고 해가지고 네. 사신까지를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 고구려 벽화에는 신수가 3조고도 나와 있고 그리고 섬녀라 해서 달에 사는 두꺼비로 표현해요. 원래는 이제 그렇게 해서 표현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서양에서는 네. 신수라고 사실은 자기들 얘기를 안 하는데 12궁도가 네. 사실은 그거를 표현을 한 거거든요. 거기 그쵸. 이제 동물에 나오고 네, 맞아요. 그 지금 뭐 이제 네. 이게 어디서 먼저 시작이 됐다고는 보기가 좀 어렵지만은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양 쪽에서 네. 바빌로니아 쪽에서 12궁도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12궁도가 동양 쪽으로 와서 이제 우리 말하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12지지가 됐다. 저는 반대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하지만은 네. 그러니까 서양에서의 신수는 뭐냐면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게 바로 신수가 돼요. 네, 네. 예,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까지도 그건 생각- 아는 거고 그 그 위에 사신은 잘 모르고 이제 그 위에 단계에 있는 용과 봉황 피닉스라든가 뭐 이런 이름을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숭배하는 그런 전통이 있는 거죠. 뭐 아주 총정리를 해주신 것 아, 그래. 네, 뭐 조금 이제 정리하고 넘어가면 네. 결국은 우리 민족의 9,000년 역사 속에서 내려오던 네. 삼신오제 사상이 삼신상제님과 네. 오제 그래서 이게 여기 뭐 청제, 백제, 황제, 적제, 흑제라는 5방의 주제자 오행의 이제 천지기운을 주재하는 어떤 오제 사상이 사신도 문화로 표현됐는데 이게 이제 서양의 이제 율신관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네. 마치 이제 그게 괴수, 괴물인 것처럼
것처럼 좀 모욕당하고 근데 그런 상황이 됐죠. 네.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오히려 이런 어떤 SF물의 그런 아이디어가 돼서 그러면서 또 흥행도 되고 전 세계적으로 고질라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게 됐잖아요. 이제 네. 거기에 이제 기토라라는 존재도 있다는 것도 이제 영화 팬들은 이제 많이 알게 되고.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사신도 문화에서 네. 이 괴수 영화들이 시작됐다는 좀 더 네. 이제 분명하게 얘기를 하면 전 세계를 흥행하고 있는 기토라 네. 또는 뭐 고질라 이런 문화 그리고 이제 이런 고질라 문화에서 슈트물을 시작을 해서 전 세계에서 이제 많은 퍼시픽 림이든 뭐 괴수들이 많이 나오거든. 그 몬스터 영화도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네. 전부 이런 자연시 문화를 드러내게 되는. 그래서 아주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고구려 사신도 벽화, 고분 벽화를 보고 이 인류 역사에서 나온 거대한 괴수와 몬스터 문화에 물론 몬스터는 이제 요정이나 어떤 정령이나 자연신으로 작은 자연신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시작됐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 뿌리를 찾았다. 이렇게 뿌리를 이제 찾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또 이 네. 영화 킹 오브 몬스터 고질라 그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이 타이탄이라고 하는 이 괴수들을 네. 이제는 타이탄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돼요. 괴수라고 괴물이라고 막 부르지 말자. 이들은 어쩌면 우리 인간들 이전의 존재들이고 신적인 존재들이다. 그래서 타이탄이라고 불러요. 네. 타이탄은 뭐 거인 뭐 이런 뜻이기도 하겠고. 그래서 모나크 조직이라는 과학자들이 이들을 막 되게 이제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으로 보는데 네. 여기 이제 장쯔이가 이제 중국인 장쯔이 대표로 중국 배우죠. 나오죠. 예, 나와서 뭐 여기서 뭐 무술은 안 하고 장찌도 몰랐어요. 아 그래요? 예, 장쯔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서양에서는 용을 죽이지만 동양에선 신성시하지. 지혜, 힘, 구원을 가져다주는 성스러운 존재로. 네. 이게 뭐 다 한 거예요. 동서양의 그 용에 대한 보는 관점이 좀 틀리다. 네. 그래서 서양에서는 용을 죽이고 사랑을 쟁취해서 공주를 얻고 왕이 돼요. 그죠? 근데 동양에서는 용과 그 왕을 동일시하죠. 그죠? 근데 되게 중요한 건 차이점인 듯 보이는데 둘 다 네. 왕이 돼요, 결국. 서양에도 왕을 이렇게 네. 하죠. 물론 이제 일반적인 시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양도 이 네. 자기 자신을 용으로 또 표현하는 게 또 많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조금 이게 이제 아까 일본 신화에서 차용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나왔던 8개의 머리를 가진 용을 이제 스사노 미코토가 이제 천조 대신 동생이잖아요. 네. 와가지고 이제 죽이면서 일본 건국을 하는 그런 신화인데, 근데 서양에서 용을 이제 죽여야 되는 어떤 대상으로 삼았는데 동양에서는 신성시하고 있고, 근데 네. 일본은 죽였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무슨 일 부를 수 있다. 왜냐면은 조금 다른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서양에서는 네.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용이 공주를 납치하죠. 납치하는 걸로 돼 있죠. 이게 공주는 원래 서양의 원주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온 용들은 누구냐면은 저쪽에서 동방에서 이주하면서 온 유목민들, 그 훈족의 그렇죠. 휴도 왕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 나라를 무너뜨리면서 용을 상징하니까 정략 결혼을 하면서 이게 맺어지는 관계.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맺어지는 관계를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은 공격하는 존재가 된 거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됐냐면은 반대라는 거예요. 이거는 용이 있었어요, 거기에. 용이 있었는데 스사노 미코토가 더 선진 기술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를 정복하는 형태로 지금 되거든요. 네. 이게 저쪽은 힘이 강한 어떤 사람들이 용이었다면 이쪽은 힘이 약한.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 8개의 그 종교적 집단 이라는 거지. 이렇게 본다면 이 사람들은 종교적 집단으로서 일본에 이제 이미 먼저 와 있던 어떤 종교적 세력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서라벌 네. 신라라는 게 원래 종교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제 부도인데 그 부도가 나중에 사실 김씨들이 들어오면서 네. 거기가 이제 국가화되거든요. 이게 어떤 그런 식으로 바뀌는 것처럼 네. 이 일본도 처음에는 어떤 그 소도스의 어떤 그런 그 종교 도시를 건설한 건데. 그 후에 칼을 들고 이제 일본 신화의 그 전형이 뭐냐면 아까 했던 그 칼 이걸 들고 신들이 막 오는 그림을 사거든요. 이건 이제 그걸 들고 와가지고서 일본 열도를 정복해 나가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적 집단으로서의 그 용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이 칼을 든 스사노 미코토 와가지고서 정복해 나가는 어떤 형태가 일본에서 보여지고, 반대로 이쪽에서는 그건 종교적 집단은 아니죠. 하지만은 살고 있는 그 서양의 그거를 선진 문명을 가졌던 그 용의 집단들이 와서 정복하는 그런 좀 다른 형태의 그게 좀 보여진다라는 좀 생각을 했어요. 예, 아니 뭐 이런 뭐 추측들은 얼마든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오늘 이렇게 다양한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요. 저도 이렇게 다양한 생각이 들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요. 네, 고질라와 함께 가야 황폰을 정리하며 끝낼 줄 알았는데
지구의 생태계를 조화를 이루는 신수 타이탄이라고 이제 이것도 한번 붙여봤는데 네.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네. 이 영화가 전개되면 전개될수록 네. 이들이 괴수나 괴물이 아니라고 이제 사람들이 점점 인식하게 돼요.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 있는데 도시를 파괴하고 막 자기네끼리 싸우고 막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구를 위해서 벌어지는 어떤 한판 대결처럼 이렇게 그려요. 그리고 더 이제 좀 약간 충격적인 그런 장면들을 이제 사람들한테 놀라게 하는 건 이 타이탄들이 지나간 곳, 타이탄들이 이렇게 모이기 그쵸. 시작하거든요. 모이면은 이렇게 쑥 이렇게 도시를 막 가로질러 간다든지 부시면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문명을 파괴했구나 이렇게만 봤는데 부시고 지나간 그 곳은 일단의 1차 환경 오염이 사라진다. 생명들이 살아 숨쉰다 뭐 이런 네. 표현 쓰던데. 풀과 나무가 자라고 생태계가 막 회복돼요. 네? 잘못됐고 막 기울어졌던 막 생태계가 회복되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받아요. 그런 장면이 영화에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그리는 것 자체가 이 타이탄들이 이게 생태계 균형을 회복하고 어머니 지구의 어떤 전령 같은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진짜 신수로서의 어떤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려지는 거군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파괴만 하고 다니는 네, 뭐 이런 네. 존재가 아니라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방사능, 뭐 위험한 거 네네네. 이게 아니고 어떤 방사능이라고 인간이 감지하는 거 이외에 신령한 힘을 내뿜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미지의 힘을 그러게. 가지고 그걸 뿌리고 있다 이런 네네네.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도 뭐 내내 방사능이라고 하면은 그렇겠지만 그건 이로운, 자연계에는 이로운 네네네. 뭐 그런 어떤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떤 신수라는 측면을 정확하게 네.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나크 연구 집단의 이제 엠마라는 박사가 네. 이 타이탄들과 소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소리 가지고 소통하죠. 소리. 그쵸. 근데 소리를 발생시키는 기계를 가지고 하는데 단순한 소리가 아니고 이제 주파수를 맞춰야 되고 약간의 의사소통도 약간 되고 이런 걸 보면 소리가 이 신수들과의 소통 수단이 된다는 거는 주문 문화 이런 걸로 연결이 되죠. 이제 이 주문이 우주의 실제 소리죠. 우주의 소리고 인간과 신을 연결해주는 그런 어떤 도구다. 그래서 신의 소리, 신의 음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주문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문 문화를 자연스럽게 또 떠올리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소리 가지고 또 이제 막판에 이제 승부를 또 결정짓게 되죠 또. 맞아요. 저는 그 소리가 처음에는 신수들의 소리로만 이렇게 네네네. 돼 있었잖아요. 맞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 신수들의 소리에다가 인간의 소리를 맞아요. 섞어서 만들었다고. 맞아요. 그래서 그 주문으로 해석하는 게 유리하다. 그러니까 인간의 소리가 같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 자연의 소리하고 인간의 소리가 같이 지금 믹스되어 있기 때문에 주문이라고 하는 이제 그 의미에서 상당히 부합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토라 영화는 결국 태울주를 네. 결국 드러내게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현무, 거북이 여러 가지 이 소리 문화 이런 걸 측면에서 볼 때 종도사님께서는 인류 역사 네. 그 이번 문명 9,000년 전부터 출발하는 이번 문명 황국 배달 조선을 지나서 지금까지 온 9,000년 후의 이 문화까지가 네. 결국은 태울주가 나오는 그런 역사다. 이 우주 역사의 결론이 태울주가 나오기 위한 여정이었다. 그래서 태울주는 어떤 이 우주의 근원의 소리이면서 그 인간의 또 이렇게까지 표현돼. 최근 증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는 증언자가 있대요. 상제님 당대에 들었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태울주는 인간의 신이다. 근데 이때 얘기하는 신은 인간의 본래 그 영혼 신하고는 좀 다른 개념의 신이다. 이렇게까지 하는 증언이 있대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얘기거든요. 인간의 원신? 근데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신명사대 보면은 태신이라고 돼 있거든요. 네, 남명조식이 또 항상. 네. 근데 그 태신이 이제 그 네. 하늘의 신도 되지만은 네. 인간에 있는 안에 신을 말하는 거죠. 왜냐면 여기 귀, 입 네. 이런 식으로 다 써 있어가지고 이제 이 머릿속에 그 네. 성과체에 들어있는 원래 원신 아, 자체를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신명사도가 사실 그래서 그걸 닦으라는 얘기거든. 네. 그래서 태울주가 인간의 신이다라는 표현은 진짜 극치를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태울주라는 주문에 훔이 있는데 훔은 네. 휴먼이라는 말이 영어의 휴먼이라는 말이 훔 소리가 인간의 껍질을 뒤집어 써서 인간화된 소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훔 소리가 외연적으로 이렇게 생명의 형태로 이렇게 태어난 거. 그래서 사람의 형태로 이렇게 나온 거. 그러니까 태울주가 네. 각각의 이렇게 개체화된 거. 그게 이제 인간이라는 정의로 본다면 태울주가 네. 신이다, 인간의 신이다라는 표현이 정말 극치의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이 고질라에서 여기까지 가게 되는데 여기까지. 네. 와.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려보면 네. 고질라 영화가 이제 일본 특수 촬영 기술의 이제 원조인데 뭐 네. 바이오맨, 마스크맨, 뭐 후레시맨 이런 거 전부 이런 특수 촬영물이 네. 이런 데서부터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뭐 아, 약간 어렸을 때 초능력도
진짜 많이 많은데요. 그죠? 그 대장인 레드인가? 그렇죠. 인기가 제일 많았어요. 네. 지금도 인기 많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그 괴수 영화의 원조의 격에 해당되는 게 이제 네. 고질라 시리즈인데 고질라 네. 시리즈가 고구려 고분벽화의 사신도를 모티브로 만들어졌다라고 결론 내려볼 수 있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오늘 결론 영화에서 만든 세계관이 몬스터버스인데 네. 이 몬스터버스는 몬스터 플러스 유니버스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다른 말로 몬스터가 사신도의 사신이라면 네. 즉 이 몬스터버스는 사신도 유니버스다. 그러니까 고구려 벽화에 나오는 네. 천지사방과 4개의 시간을 다스리는 그 주제신인 천지기운을 다스리는 그 주제신인 사신을 주제로 한 어떤 의미에서 세계관을 그리고 있는 거다. 그래서 뭐 17개의 괴수들도 아마 이런 네. 걸 다 배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나중에는 해보게 되고 네. 그래서 천지의 사방위를 다니는 그 자연신 네. 이런 측면으로 생각해보게 되고 또 하나는 삼신오제 사상 동부가 이제 창세 시절 초기부터 통치 원리였던 네. 우주의 이 원리이면서 네. 국가 통치 이념으로 온 이것까지도 여기서 이제 다 드러나게 되는 거 아닌가. 65년 전통의 고질라 영화 야, 30여 편에 한 40편 가까이 되는 네. 이 영화 시리즈를 네.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뭐 어떻게 결론 한번 내려볼까요? 네, 그러시죠. 예, 뭐 말씀은 다 이제 한번 결론적으로는 얘기 드리긴 했는데 네. 느낀 바만 얘기하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부터 할까요? 저는 약간 오늘 고질라 특집이면서 약간 기토라 특집이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좀 보면서 약간 좀 충격받은 것도 있긴 있거든요. 진짜 사신도라는 그림 한 장에서 오는 이런 유니버스를 만든다는 거? 창작을 한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스토리를 쓰고 뭔가 이렇게 세계관을 만들어낸다는 거에서 진짜 대단하다, 재밌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그러면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이런 세계관 속에 실제 역사 이런 신의 세계들을 많이 집어넣는 게 얼마나 컨텐츠를 풍성하게 하고 재밌게 하는가를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였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연이든 우연이 아니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반영되어서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고 그게 이제 지금의 의미가 있어진다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고요. 오늘 그 얘기 안 했는데 이 킹 오브 몬스터 2019년 영화의 주 스토리가 이제 이 여자 박사가 고질라들을 다 깨우는 거잖아요. 이 신수들을 다 깨워서 우주를 정화하겠다는 큰 꿈을 품고 이제 아까 말했던 대로 신수들이 지나가고 신수들이 파괴하는 그 문명 속에서 새 생명이 탄생하니까 이제 지구를 좀 정화하는 목적으로 신수들을 다 깨우게 되는데 이게 약간 사실은 타노스가 했던 얘기가 똑같죠. 약간 개벽하고 비슷하지. 그렇죠. 지구가 가지고 있는 정화작용의 하나로 신수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 다시 한번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개벽을 이제 세상에서 다 일러준다.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개벽을 기다리고 있고 개벽을 사실은 원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선악이나 뭐 어느 편, 2편, 4편의 문제가 아니고 이 우주의 그 환경과 이제 그 어떤 그 임계점에 이른 그런 상황에 대한 걸 다 보여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항상 그렇지만 아무 생각 없이 즐기면서 보는 사람으로서 한 기자님 아직도 한 기자님이신가? 네, 한 PD님. 한 PD. 한 PD를 또 됐어요. 한 프로 뭐 하다가. 한 프로님이구나. 한 프로? 한 프로? 어떤 거예요? 한 프로를 하죠. 우리 한 프로님이 이제 고질라 영화가 이게 사신도 연관이 있는 것 같다. 네. 그 말씀을 하면서 쭉 말씀하실 때, 야, 이걸 발견하는 게 대단하다. 그런 얘기를 그만하시는지. 정말, 난 항상 감탄해요. 감탄을 해. 전혀 저는 생각을 못 하고 있고, 그래서 하다 보면은 그렇구나, 맞구나 생각을 많이 해서 저희가 발견한 게 더 참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근데 아까 하신 말씀처럼 나빈이 하신 말씀 저도 이제 보면서 결국은 고질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신수들이 자연 정화 그거 보면서 개벽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이게 뭐 예언자 중에 아주 뭐 예언자 루스 몽고메리 그러니까 개벽이라는 것은 자연 정화의 과정이다 이런 말도 하고 앞으로는 이제 그 보병군 시대라고는 쓰레바키 시대다 이런 이제 새롭게 정화시키는 모든 걸 청소하는 피니스 노아였네 했는데 결국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고질라가 어떤 금화교육의 상황에서 화의 어떤 극한 기운 지금 이제 여름말의 기운 확 기운을 흡수를 해가지고 그거를 금으로 넘기는 토의 생명체 그러니까 토 자체가 이제 지구잖아요 곤토 그러니까 모든 확 기운을 이제 품고 있는 그런 그 지구 자체이기 때문에 지구 자체의 정령으로서 신수로서 등장을 했고 그 지구가 깨어난다는 게 과연 뭐냐 그거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지축이 서는 사건으로 이제 결국 벌어지게 되고 그 이후는 그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건데 그 지축이 선다는 것은 그 전까지 어떤 그런 불안전한 그러니까 이러한 극한의 이
자연재해, 잘못된 어떤 그런 이 지구의 변화운동, 그리고 인간의 어떤 그 속에 살고 있는 인간들의 어떤 잘못된 그런 변화운동이 결국은 바로 잡혀서 후천 개별 상황에서 이제 지구가 바로 서면서 바로 잡혀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네. 그런 영화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예. 결론은 다 내리신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뭐 저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게 일본 문화의 뿌리가 우리 문화 역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잃어버리고 얘네는 이렇게까지 문화로 막 그러니까. 만들어내. 이런 거 보면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자, 뭐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가 우리 뿌리의 역사를 문화를 잃어버려서 네. 컨텐츠적으로 역으로 수입돼서 이런 걸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이런 우리가 이런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일본 문화에 그런 것들을 다 걷어와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저희처럼 이렇게 해석을 해서 바른 역사가 어디 있고 원조가 어디 있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렇게 얘기를 듣는 게 중요하다.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진리 자판기를 듣는 게 중요하다. 예, 진리자판기가 진리자판기 아니지 않나? 상생톡톡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상생톡톡을 듣는 게 중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몬스터 문화의 기원과 고구려 사신도 네.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 편 분석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찾아올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 기다려주세요. 저는 뭐 제 생각에는 다음에 뭐 해리포터도 하고 싶고 한데 좋죠. 당장 뭐 금방 할 수 있는 게 이제 저는 백두산 12월 달에 개봉하는 백두산 폭발 영화 하정우 나오고 하는 그 영화를 특집으로 한번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백두산 특집을 하는 거지. 백두산 폭발 이외에도 백두산에 가는 걸 재밌는 얘기들을 다루고 도전 속의 백두산 얘기도 한번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믿고 보는 하정우. 우리가 꼭 네. 신수가 아닌가. 왜요? 뭔가 이렇게 힘이 빠지면은 다시 등장해서 또 하고 한참 있다 또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늘고 길게.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